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몇 명 정도 모여서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언론 쪽에도 이미 몇 번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론 같은 데 나와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왔던 그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하는 데 가서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그런 일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또 이렇게 오늘 기존에 이제 부탁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냥 제 소개를 조금 자세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탈북자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에도 소개가 됐다시피 1981년부터 95년까지 약 15년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합회에서 지원. 제가 다른 사람들은 공작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그런 얘기를 들어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직업이 나는 공작원이라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도 훈장이랑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그 상장에 이렇게 입력되는 찍히는 그 직책을 보니까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업이 직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5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가 됐듯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공작 요원들을 양성하는 또는 대남 요원들을 양성하는 스파이 전문 양성기관이라고 보시면 아마 한마디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대학 갈 때는 1년에 그 당시 동기들이 약 한 200명 정도 뽑혔던 것 같습니다. 뽑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군사대학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대학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대학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은 철저하게 군 생활과 똑같이 합니다. 2개월 동안 신병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신병훈련 받고 원과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2개월 신병훈련 받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갖고 한 20%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면 김순도하고 대학 다녔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60명이 들어가고 나중에 졸업한 사람이 한 150명 내에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처럼 이제 여기 한국이나 또는 제3국의 해외에 공작 요원으로 침투를 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거 공작원으로 간 사람이 6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또 6명이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5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들하고 조금 좀 다른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그 대학 가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발은 공작원으로 선발을 했는데 그 훈련이 강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이제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가고 다시 위탁 교육을 시켰으니까 다시 데리고 간 케이스죠. 그 원위치가 돼가지고 제가 85년부터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부서는 대외연합부, 그 당시에는 연합부라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225부, 지금은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 그 85년도에는 연락부였고요. 그때 이제 연락부에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연락부 1과,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대남공작과입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말하자면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갖고 간첩망을 구축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가 있던 부서 대외연락부에서는 필요하다면 여행 암살이나 폭파, 테러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본 임무가 그 포섭이라고 하는 임무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도 83년도에 있었던 대국민운동 폭파 사건, 97년도에 있었던 이한영 피살 사건, 이게 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연합부에서 했던 공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8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 한국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공작 관련한 기술과 어떤 능력, 이런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말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원들한테, 남파 공작원들한테는, 물론 해외 공작원들한테는 이제 영어나 그 해당 국가의 언어를 가르치고, 여기 남한에 침투하는 대남 공작원들, 남파 공작원들에게는 한국의 말과 문화를 익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주로 이제 공작원들, 남파 공작원들에게 경상도 말을 많이 배워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한 80년대 중반 지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일 생활권이 되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 지방과 농촌 도시 간의 어떤 차이들이 현격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 이동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생활하기가 좀 껄끄럽고, 또 역시 뭐 반대로 그런 현상이 있지만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생활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편하다, 그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85년도에 침투해가지고 87년까지 2년 동안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남파 공작소가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경상도 말을 배우고 와서 저쪽 그 대전과 청주,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2년 동안 이 양반들이 불편하니까 말을 아예 서울말로 바꿔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북한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제기해가지고 그후부터는 한 70~80%의 공작원들, 남파 공작원들에게는 서울말을 배워주고, 그 나머지 한 20~30%는 경상도 말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전라도 분들은 좀 섭섭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 말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충청도 말하고 강원도 말은 안 가르쳐주고 주로 이제 서울 말하고 경상도 말.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사실이 그렇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서울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서울말을 가르쳐준 분은 당연히 서울 사람이죠. 서울에서 용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외국어대학교 졸업과를 나왔고 60학번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80년쯤에 북한으로 들어온 분인데, 물론 어떻게 돼서 들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다만 그 한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공군본부에서 통역장교까지 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왔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온 거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납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원인 어떻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고요. 그분한테서 이제 서울의 말과 문화를 이제 다 배웠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한국에 처음으로 침투한 시점이 이제 1992년 5월달에 침투를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이제 제주도로 들어올 때는 크게 이제 한 3단계로 이제 작전을 합니다. 북한 그 남포에서 공작선을 타고 공작선이 약 30m 정도 되는 철제 선박인데 어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중국이나 일본 어선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그걸 타고 저기 제주도 남단 고기산까지 내려옵니다. 3일 동안 내려옵니다. 3박 4일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반잠수정을 그 배 밑창에서 해치해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배 속에 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갈아타고 한 3-4시간 정도 들어오면 제주도 그 육지로부터 한 1000m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가까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가까이까지 들어오면 경비병들에게 발견되니까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500에서 1000m 정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스킨스쿠버를 해가지고 이제 상륙하는 그런 방식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선실이라고 하는 검은 공작원을 또 접선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걸 공작용으로 하면 접선 및 대동복귀.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는 그때 당시에 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저희 운동권 인사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가지고 포석을 해서 이제 당 조직,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10월달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선실은 그때 당시에 동작구 대방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방동에 가서 접선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주택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가 들어갈 때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임무는 크게 이제 어렵지를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임무였던 그 남파 종북 세력 주사파 그때 당시에는 주사파라고도 꼭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운동권 인사만 많이 썼습니다만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서 지하당 조직망을 이제 구축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포섭했던 사람이 80년 사국 탄광 사국 사태의 주역이었던 황인호 씨였습니다. 그분의 동생이 서울대 의사였죠. 황인호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선실한테 북한에서 이제 임무를 그 전에 임무를 줬었는데 지령을 하라 했는데 말하자면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하라는 그런 지령을 내렸었습니다. 원래 이선실은 80년에 한국에 제1교포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80년에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79년도에 동작선을 몰래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을 접견합니다. 그 당시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참 대단하다 여자가 정치국 후보위원 자격이 있다. 남조선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박혀있어라. 그리고 우리 세상이 되면 그때 나와서 네가 남조선 지역 총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선실은 이제 그 지시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그냥 박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박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돌아다니면서 소위 그 운동권 인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점찍거나 말하자면 돈도장을 찍어 나가야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상이 되면 그 사람들 노동당에 가입시켜야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니면서 열심히 봐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런 어떤 임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88년쯤에 저희와 같은 공작조가 한번 침투를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이선실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는 공작 전술이 바뀌었으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눈으로만 입력해두지 말고 가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포섭을 해라. 포섭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냥 나하고 같이 하자 오케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이현실이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았는데 그런 임무를 안 받았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한국 땅에 서울 땅에서 싸워요. 그래서 끝내 이제 그 타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작전은 그냥 북한으로 복귀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을 다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북한 공작 지도부에서는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하면 열받은 거죠. 뭐 지시도 안 받고 이 뭐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또 이제 뭐 무전을 통해서 지령을 해요. 김일성의 교시다 무조건 해라. 그래서 이선실이가 저희 그때 당시에 그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물색을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물색을 해서 저희 그 포섭이라고 하는 걸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다가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역시 아마 제 생각에 소국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대구에 있는 김부겸 씨입니다. 김부겸 씨를 이제 포섭했다라고 북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 공작지도부에서는 이선실을 접선한 다음에 이선실로부터 김부겸을 넘겨받아서 북한과의 통신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나 취해놓고 들어와라 하는 게 저희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선실한테 자 우리가 왔으니 김부겸 씨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라. 그리고 넘겨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선실이 알았다고 이제 김부겸 씨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코치를 해준 거는 평양에서 다음 연락 대표가 없다. 당신을 만나러.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김부겸 씨를 만나고 들어와서 얼굴이 새까매서 들어왔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왜 그래? 김부겸 씨가 안 하겠다고 했다. 아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물어봤겠죠. 당신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노동당 정치위원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이 그냥 6.25 때 그냥 빨치산에서 그냥 뭐 싸웠던 그런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지금도 노동당 정치위원이라면 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뿌리친 겁니다. 뭐 돈도 좀 빌려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끊은 거죠. 그때 당시에 아마 신고를 했으면 저희 시행이 그때 당시 다 잡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고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선실이 들어왔죠. 색감에서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선실이 10년 동안 80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90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별로 해놓은 일이 없거든요. 정치국 후보위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일 만한 어떤 공작 성과를 내놓은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낙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 죽어서 앉아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봐놨을 테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 좀 무시하자 고르자.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그 당시에 그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놓고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을 이제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민중당 대외협력위원장 겸 정통위원장이었던 선병선 의원입니다. 그분도 역시 4.19 때 부산대학교 아마 총학생회에서 학생회 단독으로 활동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물색을 해보고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희로, 손명선이 두 사람을 노동당에 가입시키고 그 두 사람에게 각각 임무를 주어서 당 조직을 구축하라는 그런 임무를 주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황희로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달에 그 복귀를 할 때
그 강화도를 통해서 이제 안잠수부터 북한까지 저기 해수까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황해도시까지 대동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선실 황해도. 그래서 이제 이 황해도시는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기지 교육을 받고 다시 들어갔던 부분으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분이 활동을 해서 만들었던 지하단 조직이 바로 92년도에 있었던 중부지역단 간첩 사건에 해결됐던 그런 조직입니다. 북한에 이제 90년 10월달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들어가서 저는 뭐 나름대로 나는 상당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항용치호에 기훈장애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던 중에 91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바로 몇 달 안 있어서 91년 한 3월, 2월 3월부터 93년 봄까지 대학원 과정을 이제 또 거치게 됩니다. 사실 뭐 북한에 대학원은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냥 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작원들은 주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밀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런 뭐 강당에 가서 저희가 강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을 이제 초대적으로 불러가지고 개인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공작원들한테 그런 과정이 갑자기 생겼냐면은 원래 그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에서 NLPD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NLPD 논쟁을 NL의 승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의 운동권을 주사파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이 직접적인 동기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운동권 인사들하고 직접 만나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들이 이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서 뭐 대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우선 너희들부터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좀 말씀드리면 저도 뭐 북한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뭐 제가 나왔던 대학이 스파이를 양성하는 대학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대학이든지 주체 철학을 다 배웁니다. 교양과목으로. 근데 사실 그거 배울 때 뿐이지 대학적으로 보면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공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주변에 온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주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아마 일분도 얘기 못할 거예요. 아주 많이 얘기하면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그 이상 얘기 못합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죠. 뭐 공부해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부를 갑자기 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주체사상을 한 8개월 동안을 주체사상 가지고 저희는 다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 대한민국 내에서 비주사, PD 계열 쪽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던 주체사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반박을 할 것이냐 그 반박 논리를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문제가 참 많구나. 사실은 그 전까지는 북한 사람도 뭐 저도 북한 사람이니까요. 주체사상이나 김부자의 교시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건 정말 의문점을 제시한다면 정말 천재들이고요.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다고 다 하고 삽니다. 굳이 뭐 그 문제 좀 얘기해봐야 뭐 어디 가서 괜히 말을 잘못하고 저 치고 걸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그때 당시 그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동안 주체사상뿐만이 아니고 경제 이론이나 조국통일 이론이나 혁명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아마 그걸 그때 배워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93년 가을에 그 당시에 92년도 가을에 이제 중부지역단 간첩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서 상당한 그 북한 공작부서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노동신문은 당시 그 간첩 사건이 다 허위고 조작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노동신문을 보고 그 간첩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도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좀 복잡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제가 이제 일단은 많이 노출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접촉했던 황인호 선병선 씨가 다 잡혔기 때문에 양반들이 다 얘기를 했죠.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났다. 김동식 이런 사람과 만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분명히 저는 한 사람인데 각각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제가 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뭐 30대 초반, 한 사람은 20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놔가지고 한 사람인데 2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공작원을 뭐 이 사람을 시키겠느냐 말겠느냐 또 잘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사촌이 땅 사고 뭐 배합 사고 계속 더 씻는 사람들도 많았고 상당히 좀 그때 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소할 겸 사회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1년 동안 노동당 간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적으로 하고 공병으로 가고 계속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뭐 진짜 공병원을 가면 훈련만 하고 뭐 여기 내보내는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가니까 한 8개월 정도를 노가다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8개월은 청년조직 간부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조직 간부도 해고 다 해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본 거지만 그리고 이제 93년 그때는 노동당 간부로 갔다가 1년 동안 하기부하고 평양시에 있는 신발공장 당비서 6개월, 동대문교육당 조직부장 6개월 해가지고 실제 당 간부로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때 제가 북한을 제대로 알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과 후에도 그렇고 정말 북한이 사회주의고 첫째는 그래 북한이 참 좋은 인민의 나라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지상 천국인 줄 알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나가 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느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당간부를 하면서 느꼈다는 게 당간부 하면서 이제 밑에 어떤 사정을 소속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고 그 전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북경 마카오까지 이제 저희 해외 수습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때 당시에 느꼈던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인민의 나라도 아니고 지상가공도 아닌 단순한 김씨 왕족? 저는 북한하고도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김씨 체제? 김씨 그냥 집단? 왜 그 깡패 집단 보고 집단이라고 해서 나라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 드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국가를, 이런 나라를 대한민국에다가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일을 했나.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단장쯤만 됐다면 내가 참 한번 가서 엎어버리고 싶다. 이 생각도 그때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작원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부설 감독. 도대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내가 무슨 뭐 말로 하다가 잘못하면 한 마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렸던 저희 싫으면 중이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다만 비겁하게는 내가 안 가겠다. 떳떳하게 하고 떳떳하게 나는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뭘 하냐? 돈 벌어야 되겠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가 통일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1년 만에 그렇게 이제 제가 바뀌더라고요. 다 얘기하면 진짜 말이 긴데,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김 부자의 어떤 그 친인척, 빨치산 2세, 고위간부 아들, 자식들, 노는 걸 다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다 북한을 망쳐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부터 북한은 그런 거 아니었고, 다만 제가 몰랐을 뿐이죠. 그때까지는 아주 순진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 94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만 그 사망한 다음에 장례 행사까지도 제가 다 감독을 하면서 그 다 행사 조직 다 하고 쭉 다 끝내고 이제 10월 달쯤에 복귀를 해가지고 공작원으로 다시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96년쯤이나 7년쯤에 한번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공작 조가 구성이 됐고 제가 조장이 됐고 제가 이제 조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95년 봄에 종합 판정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는 훈련을 내가 한 20일 내지 한 달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어떤 그 훈련 종목들을 다 실행을 합니다. 수영, 잠수, 사격, 무술, 일체 다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면서 저희 팀이 부서에서 아마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달쯤에 우리 담당 과장이 와서 그냥 농반 진반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저는 그냥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다. 나도 진담이죠. 목숨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 나오는 침투하는 그 준비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10년, 20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도 6개월 내지 1년은 준비를 해야 나옵니다. 신분 세탁해줘, 들어오는 침투 전술 여기 들어와서 숙식 어떻게 하느냐, 포섭 어떻게 하느냐, 북한과 통신 연락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상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모든 항목들을 갖다가 준비하려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소위 복창서라고 하는 걸 쓰고 나옵니다. 자필로다가 나는 어떻게 하겠다 쓰고 나오는 게 300페이지 이상 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6개월 동안 빡세게 준비를, 잠 안 자고 준비를 해도 6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한 달 만에 해갖고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나가자빠져 했는데 또 쳤는데 결국 설득을 당했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장관 나와가지고 너는 한국 갔다 왔잖아. 맞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온 건 이상 없잖아. 예. 그리고 갔다 왔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도 이상 없잖아. 돈 버는 시간 이상 없죠. 그러니까 그거 다 준비할 필요 없잖아 얘기지 당신은.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거 들어보니까 말이 맞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잡혔다고 하는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제 해갖고 왔죠. 두 번째 임무 역시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에 난파된 사람을 가서 또 데려가라. 그리고 또 소위 그 운동권 인사를 가서 포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임무를 받고 또다시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물론 제주도로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저기 북한 호텔 있는 쪽이었고요. 두 번째로 볼 때는 성산 일출봉 있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약 2개월 동안을 기간을 공작 기간으로 정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이제 쭉 하는데 일단은 뭐 접선에서 대립하는 거는 그 마지막에 접선을 하기로 하고 갈 때쯤에 이제 하기로 하고 운동권 인사들 물론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포섭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났죠. 그때 당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허인혜, 이인영, 우상호, 하문경, 정동년, 황광우, 고원 이렇게 7명. 7명 중에 2번 만났던 사람이 이제 허인혜고,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 상당히 호감을 표시했던 사람이 약간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했던 사람이 하문경입니다. 하문경이 우리 서울대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허인혜 씨는 나중에 뭐 무죄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번에 걸쳐서 만나서 가장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끝까지 안 만났다고 2번 다 안 만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리바이 다 되면서 제가 뭐 나머지 6명도 그래서 뭐 제가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허인혜 씨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뭐 법적인 판단과 제 얘기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7명을 만나서 포섭을 시도했는데 역시 이분들한테는 제가 북에서 온 노동당 대표라고 다 제 신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자 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끼리 하겠다. 당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를 했고 어떤 분은 나는 운동가가 아니니 딴 사람을 찾아가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당신 안기부 뿌락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뭐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포섭이라고 하는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건 한 명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거는 90년하고 95년은 확실히 이게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환경이. 90년에는 와서 북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식 좀 빨리 오지. 왜 이제 왔어? 뭐 이런. 근데 95년에는 오니까 다 귀찮다는 어떤 그 태도더라고요. 자, 이게 참 정세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거나 포섭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2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남 부에 있는 정각사에 갑니다. 왜냐하면 정각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작은 절인데 제가 데리고 갈 사람이 스님으로 위장한 공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님을 위장한 이 공자원은 80년에 난파됐습니다. 80년에 난파가 됐는데 80년 봄에 그 이후에 이 양반을 접선하기 위해서 한국에 침투하던 공작선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격침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고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접선으로 두고 그래서 원래는 공작원을 접선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우연치 않게 2번 다 공작원을 접선하러 나옵니다. 제 공작원을 접선하러 나옵니다. 이서지라고 할머니니까 그렇다 치고 이 스님으로 위장한 양반은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발로 나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미 경찰에 잡혀서 전향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저희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계속 유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공작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어떤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했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여러 가지 이제 걸리지 않게끔 전술을 이제 세워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공작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면 접선은 쌍방이 만나는 게 접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접선
어떤 아무런 일도 없을 때 이 정상적인 접선은 접선 쌍방에게 똑같이 알려줍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서로 행동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또 그 신호와 암호가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시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왼손에다가 그 시계 팔이 이쪽에 오게 찬다든지 똑같이. 그건 좀 희한하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뭐 왼손에 신문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신호 사인을 그렇게 보냅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 다음에 암호는 뭐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유 명사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당신 너 평양에서 왔어? 그럼 아니야 서울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암호인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접선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이쪽에 한쪽이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달리해야 되겠다. 공식적인 접선 방법하고는. 그래서 이쪽 현지를 이제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A라고 했을 때 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일체 접선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체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현장에 가서 실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서 손목을 잡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확인을 시킵니다. 너 이름이 당신 이름이 뭐지? 평양에 있지 집이. 너 원래는 충청도 출생이지? 아들딸이 몇 명이 있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접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작용어로 하는 수색 접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려고 이제 나와서, 이걸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 진짜 이 사람이 거기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가서 그냥 바로 데리고 나오는 게 되겠습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미 9월 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각사에 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오리무중이라고. 북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없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북한 공식 지도부에서는 없으면 그냥 와라. 이 지령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것도 아깝고 목숨으로 들어왔고 하니까 기왕 들어갔는데 그래도 좀 어렵지만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다시 저희한테 지령이 나왔습니다. 가면 있을 거야. 꼭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진짜 가야 되겠는지 말아야 되겠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각방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이 사람의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 정각사회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회 있으면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굉장히 기분 나쁜 접선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 절입니다. 완전히 그 이렇게 무슨 그 쥐굴 같아가지고요. 외통수입니다. 들어가면 딱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뭐 그쪽에서 자꾸 지령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어떤 예감 때문에 총을 갖고 갔습니다. 총을 원래 안 갖고 다닙니다. 이게 갖고 들어오긴 하지만 평소에는 이게 이런데 양복에다가 총을 하나 넣고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갖고 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찝찝해가지고 총을 갖고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뭐 아니세나 들어가니까 이제 현장에서 경찰, 국정원, 수사관 등다 잠복하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 이제 총격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총격전 하면서 이제 도망치다가 저는 총에 맞아서 이렇게 잡혀있죠. 제가 데리고 왔던 조원은 그 현장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무사에서 제가 분석관을 공무원을 좀 했습니다. 한 8년.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국가보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제가 뭐 간단한 경력 또는 제 산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뭐 소위 전향을 해서 살게 됐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뭐 꼭 신념, 뭐 전체제에 대한 어떤 제가 1차 때는 정말 그런 신념을 갖고 들어왔는데 2차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빨리 한번 하고 들어가서 떳떳하게 제가 그만두자고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은 그 이제 저희를 공작부서에서는 저희를 훈련하고 교육시킬 때 잡히지 마라. 그래서 잡히게 되면 최악의 경우 자살을 해라. 그래서 저희한테는 반드시 침투할 때 독약 앰플을 다 갖고 나옵니다. 저도 역시 그저 잡힐 당시에 독약 앰플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 프로스펜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하나는 도장에다가 하나 넣으셨습니다. 이 프로스펜이라고는 여기다가 이 끝에다가 이제 독약 앰플을 넣습니다. 넣고 이걸 안으로 얇게 깎아내가지고요. 얇게 만듭니다. 이거 이빨로 깨물면 잘 안 깨물어주죠. 지금 이거는. 근데 얇게 이걸 갈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깨집니다. 묻어서 딱 깨물기만 하면. 그리고 도장도 이제 도장 안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가지고 남으니까 그거 뭐 그냥 깨물면 그냥 바로 깨지게끔 그렇게 해서 휴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정신이 조금 있었으면 아마 안 잡히고 그냥 독에 깨물고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히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제가 그런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잡히면 곧 배신으로 간주가 되고 저희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는 다 숙청이 됩니다. 그건 뭐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온전한 정신에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총격전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제가 살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했으면 손 바짝 들어서면 되거든요. 바로 꼼짝마 손들어 할 때 그냥 손들어 쓰면 되는데 제가 총을 꺼낸 거는 저는 안 잡히고 난 죽어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런데 이제 총에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수갑 다 채워져 있고 이미 주머니에서 다 제 주머니 다 털어갔고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총소리 났고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잡혔다는데 근데 사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 담당 장관 차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잡히게 되는 순간에 최악의 경우가 오면 총소리만이라도 좀 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을 위장한 간첩이 북한에서 상당히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 잡히거나 총소리가 나면 확실하게 이 사람을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배신자로 간주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저희가 그 총소리 내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을 꺼냈죠. 왜? 총소리 울려달라고 했으니까. 죽어도 총소리 울리고 죽자. 그리고 이제 총소리를 울렸고 정말 의도치 않게 저는 잡혔죠. 근데 이제 잡히게 되면 잡혔으니까 저희 가족 부모 형제는 다 숙청이 되거든. 그게 가장 큰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숙청이라고 하는 건 제일 약한 게 사람 못 살 오직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게 뭐냐면 관리소, 통제 구역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센 거는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일 센 거는 그냥 처형해 버립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두 번째 관리소 이상의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제로 2년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저희 그 친구가 동료가 울산에서 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 간첩이 잡힌 적이 있죠. 97년도에 그게 이제 저희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또 데이터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공작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저를 그렇게 들여보내놓고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뭐 글쎄요, 서명경고 받은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다만 저희 가족이 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친은 노동당 간부입니다. 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북한 노동당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일생을 바친 간부인데 하루아침에 아들 때문에 반역죄를 물려서 숙청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했다는 거는 아들을 잘 길러서 노동당에 바친 죄밖에 없습니다. 공작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임무 주고 준비시켜서 보낸 것은 공작지도부였고, 일을 시킨 것도 공작지도부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싹 다 빠지고, 저희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가 다 싸가지 그냥 수쳐버리고, 이게 가장 큰, 또 그거에 이제 지도부에 대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저는 반감. 제가 잡힌 다음에 물론 고난해임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사실은 고난해임군은 이미 전부터 시작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90년에 여기 왔다 갔는데 91년, 92년도에 저희는 이제 당에서 주는 것을 먹기 때문에 노동당 간부들이 수시로 저희 초대소에 옵니다. 특히 이제 노동당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경리부의 차관, 장관들이 잘 오는데 연 양반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부터도 이미 북한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91년, 92년도에 육류 생산용으로 기르는 진생들은 다 잡아먹었고요. 그때 이미 종축을 잡아먹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먹을 식량도 없는데 짐승 먹일 식량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다 잡아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95년도에 제가 여기 나오기 직전에 저희 담당 차관이 와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선생, 이거는 선생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선생은 나가면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남조선 배가 들어와 있어. 왜 들어왔습니까? 쌀을 싣고 들어왔어. 쌀을 왜 싣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신경사정이 식량 형편이 그렇게 지금 악화되어 있어. 그래서 남조선에서 쌀을 싣고 들어왔어. 쌀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때려먹겠다는 적한테 지금 쌀을 얻어먹는다? 이게 도저히 제 생각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야 이게 현실이 이렇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95년 여름에 압록강과 첨천강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 숱한 사람 죽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막 들려 죽는다는 얘기가 굶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후에 제가 96년 7년 이때 되면서 아사자가 막 대량으로 발생한다.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체제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책임 안 지는 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교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민조건은 인민들의 호주입니다라는 교시가 있습니다. 호주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책임을 못 졌으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걸 안 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책임 전가해가지고 농업비서 쏘아 죽이고 죽어서 묻힌 사람 부관 참시하고 그게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저를 마음을 좁게 했고 여기서 살게 한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뭐 어쩌면 안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정 속의 불안정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어떤 간부들, 측근들, 뭐 최측근이야 뭐 내놓고라도 측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꿀피다고 사람들 갖다 죽였잖아요. 장성택, 현영철, 이용호 뭐 등등.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양반들은 북한 체제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충성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60대, 70대 이제 죽었는데 최소한 뭐 50년, 60년 동안은 북한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체제를 위해서, 김씨 왕조를 위해서. 그런데 뭐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쏴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 불안한 어떤 그 표출이 뭐냐면 이번에 누굽니까 태영호도 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탈출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 언론에는 태영호 씨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위치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고위급부도 있고 저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이 불안하지 않으면 그걸로 가지고 왜 오겠습니까? 우선 본인이 불안하고 자기 자식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 사람을 딱 보면 뭐 처음에 온 다음에 뭐 북한 김일성, 김정일 막 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불안한 거예요. 외부에 나와 있는 많은 엘리트들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민들의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동향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옛날에 김일성 시대 주민들의 충성도를 100으로 계산했을 때 김정일 시대에는 그것이 70이 됐다가 50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10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충성도가 김일성 시대에 비해서 10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뭐 지금 공공연히 뭐 북한 주민들 그냥 김정은의 이름을 자기 동네에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정은이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그럽니다. 야 지금이 봉건 시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왜? 북한에서 역사를 배워주는데 조선시대를 굉장히 나쁘게 배워주거든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조선시대 왕의 자식이 대대로 왕을 해먹은 거. 그거 세습. 제일 나쁘다. 이렇게 배워줍니다. 그거를 아마 안 배워줬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미 배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봉건이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래에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거꾸로 들을 사람이 한 70~80% 될 거다. 이렇게 심지어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액면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발언한 그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봤더니 최근에 근래에 국경지역에서 소위 그 영상작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김씨 일가 우상화 모델입니다. 동상, 뭐 무슨 사적비, 뭐 영생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상화물에 대한 그 훼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사건이. 김정은이가 막 얘기를 합니다. 빨리 법적으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걸 오죽했으면 김정은한테까지 그것이 보고가 됐겠느냐. 웬만큼 심각하면 그 김정은 한두 건이면 보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정도로 지금 바닥에서는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불안정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경제제재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최근에 뭐 휘발유값이 올라간다든지 그거는 정말 근래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전에 이미 국가적인 어떤 무역은 이미 스톱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무역이 스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업체, 기관들에 이제 다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동북 참성에는 기관 단위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국가가 못하니까 자기 개인 기업별로 이거를 갖다가 소량으로 밀수의 방법을 합니다. 지금 석탄, 광물 이런 것들을
뭐 몇 톤 단위 해가지고 밀수로 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뭐 국가가 팔아먹는 거 수천 톤, 수만 톤씩 이렇게 막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몇 톤씩, 몇 킬로씩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농사, 그러니까 식량 배급을 하려면 국가가 통제권을 가지려면 식량 배급을 해야 되는데 식량 배급을 지금 김정은은 작년에 시사대회 하면서 5년 이내에 배급제를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배급제로 회복될 기미가 없다. 왜냐하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뭐 땅에다 씨 뿌려놓으면 농사가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또 그리고 김도 매주고 이 저 갖고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영향이 없습니다. 비료 생산 안 되고요.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것도 난감하고요. 농약 없습니다. 저희 부친이 농촌에서 당을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농촌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북한은 고질적으로 농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업 쪽으로 이제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북한의 생필품의 90% 이상은 다 중국제입니다. 북한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발 공장에 나가봤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게 제가 93년도에 나와서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경제 조금만 알면 다 아는 문제입니다. 시정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시정투자를 21년 전에 1972년도에 시정투자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투자 하나도 안 해요. 21년 동안. 그래서 도대체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막 상의를 못하니까 혼자서. 그럼 21년 동안 이런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이런 그 부를, 창조해놓은 부를 다 어디다 갖다 썼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자기들 부정부패 사치하고 호의호식하는데 다 써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우상화 하는데 그냥 다 탕진하고, 세 번째는 핵 만들고 이제 미사일 만드는데 핵과 미사일이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거든요.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압수를 한 거예요. 주민들이 먹고 살든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93년도 94년도 나왔을 때 평양 시민들인데요. 제가 갔던 그 업체 노동자들이 평양 시의 노동자들인데 평양 시민들인데도 한 끼 두 끼를 먹더라고. 한 끼는 밥, 한 끼는 죽.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사회주의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이제 경제가 그때부터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고, 다만 지금 군사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정은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라크, 리비아 핵무기 없으니까 그냥 미국이 가서 때려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못해. 그 얘기를 김정은도 합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뭐 비자금이니 무슨 자금이니 그냥 다 투자하는 겁니다. 있는 돈. 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고 기술자들도 또 대접을 해주고 또 뭐 필요한 원료 자재 그냥 갖다 대고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걔네들 몰래 들어가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방력 이 비대칭 무기, 대량 살상 무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 무기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세관 무기도 생각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승기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화학 박사인데요. 화학자. 여기 서울대 아마 고가대학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6.25 때 거의 뭐 납치하다시피 북한에서 끌고 갔죠. 그분이 이제 일제 때 비난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인데 60년에 이제 함흥에다가 비난론 공장을 세워줍니다. 김일성이. 그러고 이제 부릅니다. 야, 그러니까 처음에 간부들을 시켜서 얘기를 해요. 화학무기 만들어라. 나는 죽어도 못 만들겠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공부를 했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려고 공부한 거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일성이 몇 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일성의 얘기를 거역한다?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아마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화학무기를 연구했습니다. 천재가 30년 동안 화학무기를 연구했다? 어떤 화학무기들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의 화학무기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화학무기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이번에 그 김정남 백주에 그냥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해를 해버렸는데 그것도 그 결과가 아니냐. 1991년도에 평양에서 뭘 하냐면 조선 지식인 대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면 동구권이 막 망했죠. 동구권이 왜 망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입니다. 북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지식인을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지식인 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잡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김정일이 김일성과 이제 그 지식인대 참석자들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 북한에 그런 거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 몇천 명 갖고 찍는. 그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주정님, 이승기 같은 우리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8명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어떤 분야, 이 사람은 어떤 분야 쫙 설명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전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참가자가 저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국방과학 쪽에다가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 특히 이제 핵,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IT 분야, 해킹 이런 거. 그래서 그 분야만은 상당히 발전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필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이건 통일이 돼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약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사는 탈북자 출신 이제 제일교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송교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북송됐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북송돼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나갖고 살다가 탈북을 해갖고 다시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에 안 살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탈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했다. 무엇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마약이 그렇게 성행해 있다 지금 북한에. 뭐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북한 사회 뭐 100%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적지 않은 인원들이 간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이게 지금 뭐 마약에 중독돼서 죽은 사람도 숱한 사람이 죽었고요. 그 마약을 왜냐하면 마약이 이게 술도 보장이 안 되고 그 마약에다 독을 많이 섞어가지고요. 사이나를 많이 섞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 몇 분만 하면 죽는데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숱한 똑똑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을 바보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거는 말하자면 북한 체제,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유포시킨 측면도 있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도 역시 결국은 북한 체제의 취약점을 검증하는, 반증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